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6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1. 훈련 준비, 훈련 개요. 나의 상병 시절은 팀 스피리트 82 훈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팀 스피리트 82 훈련은 약칭으로 팀 82 훈련 또는 단결 82 훈련으로 불렸고 앞으로도 이 같은 약칭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훈련과 작전을 수행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 바로 이 팀 82 훈련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팀 스피리트 훈련은 한미 합동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연합훈련입니다.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를 가상하여 다양한 전술훈련과 화력시범 등을 하는데 보병부대인 우리 이사단이 참가하는 훈련은 청군과 황군으로 편을 나눠 쌍방훈련으로 진행되는 전술훈련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미연합훈련의 역사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끝나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또다시 있을지도 모를 공산군의 침략에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1953년 10월 1일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했지만 한미연합군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군 부대가 청와대 습격을 위해 난파되고 뒤이어 푸에블로어가 납북되고 그해 늦가을에 울진 삼척 지역에 또다시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969년 3월 17일에 최초의 한미연합훈련인 포커스 레티나 훈련이 경기도 여주 일원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커스 레티나 훈련은 1971년 닉슨 독트린 정책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던 미 제7사단을 빼내 베트남으로 파병하면서 한미연합 훈련 이름을 프리덤 볼트 훈련으로 바꾸고 훈련 규모를 확대시켰습니다. 닉슨에 이어 1976년 미국 대통령이 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미군 철수 대신 안보태세는 더 단결한다는 의미로 한미연합 훈련 이름을 팀 스피리트 훈련으로 바꾸고 훈련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카터의 뒤를 이어 1981년에 미국 대통령이 된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맞은 외국 정상이 전두환 대통령일 정도로 한미 우호 관계를 중요시 생각했고 미군 철수를 중지시키므로 카터가 공약했던 미군 철수는 1200명 수준에서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인 팀 스피리트 훈련 규모는 비약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 규모가 커지자 이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그것이 북한 경제를 급격히 나빠지게 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이 우리의 팀 스피리트 훈련을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일성은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약속하면서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팀 훈련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김영삼의 방북은 무산되었고 결과적으로 팀 스피리트 훈련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연례적인 한미 증원 연습만 유지하며 전술적인 한미 연합훈련은 유명무실해졌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8년 전작권 전환에 맞춰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 이후 더욱 공고해진 한미관계 속에 실시된 팀 스피리트 82 훈련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이었습니다. 이때 전국적으로 한국군 20여만 명과 미군 6만여 명이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군의 최신 무기들도 미국 본토에서 직접 공수되어 운용되는 등 훈련의 규모와 내용 면에서 여타 다른 작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훈련이었습니다. 팀 스피리트 전술훈련은 참가 부대가 청군과 황군으로 나누어 전술 대결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전술 훈련과 마찬가지로
두 팀이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팀 스피리트 82 훈련에서 우리 노도부대는 청군으로 편성되어 황군과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큰 규모의 훈련이다 보니 그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옛 속담처럼 본 행사보다 그 준비 과정이 더 힘들고 어려운 법입니다. 팀 스피리트 82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어떤 전우는 이런 자조 섞인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남한강 도하하기 전에 황천강 먼저 도하하겠다. 팀 82 훈련 준비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제2사단의 팀 스피리트 82 훈련 준비는 이미 1981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32연대는 1981년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사단 교육사열 대항군 훈련을 다녀왔고 또 나는 곧바로 첫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팀 훈련을 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첫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1981년 12월 26일 내가 자대에 돌아와 보니 부대원들의 화두는 하나같이 팀 82 훈련 이야기였습니다. 2년 전 팀 스피리트 80 훈련을 경험했던 고참들은 당시를 떠올리며 갖가지 무용담을 쏟아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대는 충북 충주까지 출동했고 훈련 상황 속에서 갖가지 많은 추억담들이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나눠주어 맛있게 먹었다는 사제 음식과 어린 아이들에게 사탕과 건빵을 나눠주었다는 훈훈한 인정이 담긴 추억담 속에 우리를 가장 유혹한 것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얻어 마셨다는 막걸리의 추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힘든 전술훈련에 따른 걱정과 아울러 민간인들과의 짜릿한 추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전개될 팀 훈련을 머릿속에 그려보곤 했습니다. 1981년 12월 29일 화요일 1981년을 마무리하면서 82년 새해를 조망하는 결산 시간에 소대장이 전한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 앞으로 모든 교육은 팀 스피리트 예비훈련으로 실시한다. 2. 매일 5km 행군, 수요일과 토요일은 20km 행군을 실시한다. 3. 행군 중 수포 발생으로 전루기는 자는 입창 조치한다. 즉, 모든 교육과 훈련을 팀 훈련을 가정한 예비 훈련으로 실시하고 매일 5km 단거리 행군 그리고 일주일에 2번 20km 장거리 행군을 실시하는데 행군 도중 발에 물집이 생겨 절룩거리면 무조건 사단 영창에 집어넣겠다는 엄포성 지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집 정도 생겼다고 엄살 부리며 낙오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듯 엄포성 전달로 지시하는 것이 바로 노도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지시사항에도 놀라거나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행군이나 구보 도중 발에 물집이 생겼다고 뒤로 나고하면 영창에 가기 전에 먼저 고참들에게 엄청난 제재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발로 걸어 못 가면 끌고라도 가는 것이 당시 우리 부대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행군에서 낙오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7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2. 훈련 준비. 행군. 앞서 일병 시절 이야기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팀 스피리트 훈련 준비는 행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가한 첫 번째 장거리 행군은 1981년 연말을 하루 앞둔 12월 30일 수요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첫 휴가에서 복귀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정신교육과 전투체력의 날로 오전은 내무교육으로 중대 단결회의와 정훈교육을 실시하고 오후에 완전군장을 꾸려 집합했습니다. 대대에서는 완전군장에 편제장비 100% 휴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 명령에 따라 우리 화기소대는 기관총 삼각대와 예비총열 주머니를 지참했고 포분대도 포판과 포다리까지 모든 장비를 지참했습니다. 나는 휴가에서 복귀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인지 군장의 무게와 그 위에 얹은 삼각대의 무게가 가중되어 어깨를 강하게 누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군은 오후 1시 정각에 대대장의 간단한 군장 검사와 훈시를 듣고 출발했습니다. 9중대가 선봉으로 먼저 출발하고 이어 10중대 대대본부 그리고 12중대가 본대를 이루고 우리 11중대가 예비중대로 맨 후미에 붙었습니다. 연대 후문을 나서 구암리를 거쳐 양구선착장 쪽으로 방향을 잡아 진행하다가 우리 중대가 석현리 고갯길에 못 미쳐 첫 번째 휴식을 취했습니다. 날씨는 스산했지만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칠 전 내린 눈이 도로 군데군데 잔설로 얼어있어 조심해야 했습니다. 행군은 양구 선착장을 지나 웅진리 육격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여름 육격훈련 때 목청이 터져라 올빼미 구호를 부르며 PT 체조에 각 코스를 도느라 피땀 흘렸던 그곳에 다시 와서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유격장 산악 코스로 오르는 길에서 두 번째 휴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PT 체조를 하며 육격 때 구호를 목청껏 외쳤던 연병장이 발 아래 보이고 육격 마지막 날 하강했던 선녀탕은 물이 다 빠진 채 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짙은 녹색으로 우거졌던 주변 화렵수들은 나뭇잎이 다 떨어진 채 상고대에 꽃을 피우고 서 있었습니다. 행군은 여기서부터 산악행군으로 이어졌습니다. 육격장 산악 코스로 오르는 급경사의 좁은 길을 따라 거의 기다시피 하며 올라갔습니다. 위험 구간은 보조로프가 설치되어 있어 그걸 잡고 올랐습니다. 여름철에도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눈이 살짝 덮인 바위길은 자칫하면 그대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앞에서는 계속 미끄럼 주의, 낙상 주의 전달이 왔습니다. 조심조심 산길을 오르느라 행군 속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육격장 산악 코스를 올라 능선을 따라 계속 산길을 진행하여 고갯마루에서 세 번째 휴식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고개가 갈탄이 고개라고 지명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웅진리에서 양구읍내로 질러가는 고갯길 같았습니다. 산길이 좀 험하긴 해도 석현리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양구읍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양구는 옛날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춘천 쪽에서 소양강을 따라 올라온 금강산 가는 과객들이 많이 넘었을 것입니다. 갈탄이 고개를 넘어 내려오니 양구읍이 건너다 보이는 학졸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대대에서는 육격장에서 갈탄이 고개까지 오르느라 늦어진 행군 속도를 만회하기 위해 고개 내리막길은 거의 구보하다시피 속보로 빼고 있었습니다. 내리막 고갯길이 그리 급경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겨울 산길이라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중대는 행렬의 맨 후미였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행군에서 맨 후미에 따라간다는 것은 선두에 비해 2배 이상 힘이 듭니다. 선두는 항상 제 속도를 유지하면서 전진하지만 맨 후미는 중간에 위치한 부대의 행군 능력에 따라서 때로는 뒤처지게 되고 나중에 본대를 따라잡기 위해 구보로 뛰어야 할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 중대가 그랬습니다. 거의 구보하다시피 속보로 나아가는 본대를 따라잡기 위해 우리는 뛰어가야 했고 점차 처지는 졸병들을 향해 고참들의 개머리판이 날아들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였습니다. 거의 1시간여를 그렇게 뛰어 우리는 사단 화학대 앞에 와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에 익은 곳입니다. 교육훈련을 위해 몇 번 오갔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대로 복귀는 다행히 구암리로 돌지 않고 대월리로 해서 11초소를 넘었습니다. 구암리로 도는 것보다 훨씬 빨리 자대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친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자대에 도착하니 오후 5시 30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4시간 30분에 걸쳐 약 20여 킬로미터를 행군한 것입니다. 연병장에서 간단한 인원 점검과 중대장 훈시를 듣고 각자 내무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장과 장비를 정위치하면서 생각하니 참으로 아찔했습니다. 아직도 팀 훈련은 3개월 가까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이런 행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했던 것입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 것인지 요원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행군은 그 뒤로 계속되어 팀 스피리트 훈련 직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시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완전 군장 5km 행군을 수시로 실시하고 매일 학과 출장 때에는 3-4km를 행군하여 교장으로 가는 등 엄청난 행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침마다 1.5대 조기구복 거리도 평소보다 늘려 약 4km씩 구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대대는 1982년 1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혹한기 동계훈련에 다녀왔고, 또 우리 중대는 1월 13일부터 5분 대기조 임무를 수행하느라 장거리 행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중대는 1982년 2월 22일부터 격오지 파견 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7, 8회 정도의 20km 행군을 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정말 재수없이 걸린 중대는 아마 15회 이상 했을 것입니다. 5km 행군은 이루 셀 수조차 없었지요. 나의 상병 시절 8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3. 훈련 준비, 사격과 기동. 첫 번째. 팀 스피리트 훈련의 준비 과정에서 행군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전술훈련이었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 자체가 한미연합 전술훈련이었기 때문에 그 훈련의 각 개체를 이루는 예하 부대들은 그에 맞는 전술 운용을 위한 준비훈련이 필수였던 것입니다. 물론 교육사단인 우리들에게 전술훈련은 일상적인 것이었기에 새로울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야전훈련 자체가 곧 전술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 같은 일개 사병들에게 전술훈련이라야 명령에 따라 공격과 방어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었지요. 물론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2등병과 1병 시절을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을 체득했기에 이제는 눈을 감고도 능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통상적인 훈련도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휘계통의 명령과 이에 따른 대대, 중대 간부들의 긴장감은 부대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긴장되고 어렵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동조하여 움직여야 하는 우리들은 같은 훈련을 해도 훨씬 힘든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 훈련을 대비한 전술훈련은 평소와 같은 중대단이 분소대 전투를 훈련하는 것과 아울러 대대단위 대규모 전술훈련도 실시되었습니다. 이 같은 팀 훈련을 대비한 대대단위 대규모 야전 기동 훈련을 사격과 기동이라 불렀습니다. 사격을 하면서 신속히 기동하는 작전이라는 의미 같았습니다. 평소 중대 단위로 실시하는 전술훈련은 각계 전투와 분대 전투, 소대 전투 훈련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평소에 중대에서 짠 교육 일정에 따라 보병이 배워야 할 수십 가지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번 팀 스피리트 훈련을 앞두고는 행군과 더불어 전술훈련을 가장 많이 실시했습니다. 특히 1월 말에 실시된 혹한기 동계훈련은 매일 야간훈련을 편성하여 주간 교도훈련과 야간훈련을 병행하므로 그동안 배운 전술훈련을 대대 차원에서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에 접어들면서는 공용화기 집체 교육이 실시되므로 우리 화기소대는 자체적으로 화기의 전술적 운용을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중대는 격오지 파견을 나가는 바람에 잠시나마 팀 훈련을 대비한 각종 훈련에서 열애할 수 있었습니다. 17일간의 짧은 격오지 파견이었지만 그 덕을 톡톡히 본 것입니다. 격오지 파견 근무가 끝나고 자대로 복귀한 뒤 팀 스피리트 훈련을 대비한 대대 단위의 대규모 전술훈련이 2차례 실시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은 팀 훈련 출동을 일주일 앞둔 1982년 3월 16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단 화학대 뒤편 학조리와 공리 이론 야산에서 사격과 기동, 주간훈련이 실시된 것입니다. 우리 3대대 전 병력이 돌격군장의 모든 편제화기를 지참하고 화학대 뒷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기관총에는 공포탄이 100발씩 지급되었습니다.
야전훈련이 아닌 당일 교육훈련에서 공포탄 100발씩 지급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화학대 뒷산의 완만한 구릉지대 공터에 모여 대대장으로부터 작전의 개요를 설명 듣고 세부적인 작전 지시는 작전회의를 다녀온 중대장 소대장을 통해 하달받았습니다. 대대장이 전한 작전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 대대는 목표점에 있는 가상의 적진을 향해 주간 공격을 실시한다. 둘, 선봉중대인 제9중대가 제1선으로 전 중대원이 좌우 상계하여 동시에 공격하고 뒤이어 제10중대와 제11중대가 연이어 파상적으로 공격을 실시한다. 셋, 소총중대의 공격에 맞춰 중화기중대의 지원 사격과 지원중대와 포병의 화력 지원을 요청하여 입체적 공격이 되도록 할 것이다. 즉 각 중대가 일렬횡대로 전개한 뒤에 동시에 공격 목표를 향해 밀물처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대 병력이 일렬횡대로 돌격을 감행한 훈련은 팀 스피리트 훈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대단위 전술 훈련도 소총소대가 돌격하면 화기소대는 후방에서 엄호 사격을 하고 돌격이 끝난 뒤에 올라가 합류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총과 기관총 구분 없이 9중대 전체가 돌격하고 10중대가 엄호하다가 9중대가 어느 정도 고지에 오르면 이번에는 10중대가 돌격하고 11중대가 엄호하는 시기였습니다. 실제 전투라면 한 개 중대 전체가 공격하다가 산화하고 다시 후속 중대가 제2선으로 공격하다가 산화하고 다음 예비부대가 제3선으로 공격하는 그야말로 처절한 전투 상황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파상공격이지요. 이 같은 작전은 사실 강원도 산악에는 적합하지 않고 개활지가 넓은 평야나 야산 구릉지대 같은 곳에서 실시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산악 지형은 굴곡이 많아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기동작전은 펼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역시 팀 스피리트 훈련은 개활지가 넓은 경기도 지역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 같은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주간 위장을 마친 9중대가 공격 전개선에 상계했습니다. 목표는 화학대 뒤쪽의 완만한 능선상에 돌출된 봉우리였고 공격 전개선에서 목표까지는 500여 미터 이상 되어 바라보기에 까마득한 거리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전 중대원이 주간 공격 대형으로 좌우 간격을 유지하고 전개하자 공격 전개선 폭이 수백 미터에 달하여 목표로 오르는 산자락을 거의 감쌀 정도였습니다. 9중대 뒤에는 역시 공격 엄호 및 대기조로 10중대도 상계하여 위치했습니다. 마침내 메가폰을 잡은 대대장으로부터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대장이 직접 교육훈련장에 나와서 지휘하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중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분대장들이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호루라기를 불어댔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의 명령에 따라 수백 미터 폭으로 상계해 있던 구중대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달려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또한 그 뒤에서 대기하던 10중대원들의 엄호 사격하는 공포탄 소리가 사냐를 뒤흔들었고 일대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9중대가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11중대도 공격 전개선에 투입되어 10중대 뒤에 위치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9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4. 훈련 준비, 사격과 기동. 두 번째. 1982년 3월 16일 화요일 오전 09시 전 중대원이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는 사격과 기동 훈련에 참가한 우리는 제1진으로 돌격을 감행하는 제9중대를 보면서 공격 전개선으로 투입되어 제10중대 뒤에 위치했습니다. 우리가 돌격할 공격 라인은 지금 서 있는 공격 전개선을 기점으로 완만한 오르막을 이루다가 점점 급경사를 이루는 형태로 500-600m 이상 되는 거리였습니다. 공격 전개선에서 목표를 바라보니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9중대가 목표점에 3분지 2 정도 이르렀을 때
10중대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돌격 명령이 떨어지자 10중대 역시 중대장과 각 소대장, 분대장들이 일제히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호루라기를 불어댔고 10중대원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0중대가 출발함과 동시에 우리 11중대 역시 공포탄 사격으로 엄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관총 한정당 100발씩의 공포탄이 배정되어서 총구에 아답터를 설치하고 연발 사격으로 수십 발을 쏘았습니다. 오후 훈련을 위해서 공포탄을 아껴 두었고 또 우리 부사수와 탄약수들은 탄피를 분실하지 않도록 재빠르게 탄피를 수거했습니다. 주변은 총성이 난무하고 호루라기 소리와 함성 소리가 어우러져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역시 10중대가 아스라이 멀어졌을 때 이윽고 우리 11중대의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11중대 돌격 앞으로. 중대장의 돌격 명령과 동시에 우리들은 함성을 지르며 공격 대기선을 박차고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간 공격의 성패는 신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방어하는 적의 사격을 피해 은폐와 엄폐를 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적진을 향해 달려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대오를 유지하면서 공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나만 혼자 빨리 가서도 또 뒤로 쳐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앞서가면 아군의 총에 맞을 수 있고 뒤로 쳐지면 나고병 딱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오를 유지하면서 돌격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운동장에서도 대오를 유지하며 100여 명 이상이 함께 달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나무와 바위와 굴곡이 많은 산악지대에서 대오를 유지하며 돌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좌우를 살피며 따라잡으려 하지만 온갖 장애물로 인해 놓치기가 일쑤고 어쩌다 보면 옆 사람은 저만큼 처지고 나만 앞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소총만 들고 공격하는 소총수들과는 달리 기관총을 메고 달려야 하는 우리 화기소대 총분대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함성까지 지르며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격 루트는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저 완만한 오르막이라 생각했는데 길도 없는 자연 상태의 산악지대라 돌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급경사 지대는 돌뿌리와 나무 등거를 잡고 올라야 했습니다. 거기에 아직 녹지 않은 눈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오르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이마와 등줄기에서 땀이 솟아나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앞서 공격한 9중대와 10중대가 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돌격을 마치고 목표에 올라보니 먼저 올라온 9중대와 10중대는 이미 내려가고 없었습니다. 대대장과 대대 참모들만 남아있다가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자 함께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처음 모였던 공격 대기점에서 집합하여 대대장 강평을 들었습니다. 대대장은 모든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오늘 1차 공격 훈련은 실패다. 오늘 공격에서 너희들은 모두 전사했다. 오늘 훈련이 무슨 훈련인가? 사격과 기동이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는 사격도 기동도 아무것도 없었다. 신속성이 결여되었고 공격간 함성 소리도 적었다. 대오 유지는 어디 가고 제각각 개인 행동만 있었다. 이제 곧바로 2차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에도 맘에 안 들면 점심 식사 없이 잘 될 때까지 반복 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알겠나?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대 3개 중대가 공격을 완료하는데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전 훈련은 그것으로 끝내고 화학대의 앞까지 추진되어 온 점심을 타다 먹고 잠깐 휴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몸을 뉘고 잠깐 눈을 붙이며 지친 몸을 달랬습니다. 오후 학과가 시작되자 또다시 똑같은 공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번이나 산자락을 뛰고 달리며 돌격을 하고 나니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기지맥진했습니다.
그리고 태산 같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오후 3시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오전에 예로 보아서 또 다시 한 번 더 훈련을 시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힘들고 피곤하여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강평화는 대대장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대대장 마음에 미흡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오늘 대대단위 기동 훈련은 이것으로 마치겠다. 나머지 시간은 각 중대별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훈련을 실시하라. 이상.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함성이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로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대대장과 대대참모들이 떠난 뒤 우리는 각 중대 단위로 흩어져서 양지 바른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각자 자리를 잡고 피곤한 몸을 뉘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피곤에 겨운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잠을 잤습니다. 중대장과 소대장들도 우리들의 사정을 아는지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뛰었으니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겨울철 짧은 해는 금방 학절이 뒷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냉기가 올라오는 땅에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나 복귀 준비를 한 다음 오후 4시 30분 출발하여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길고 힘들었던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0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5. 훈련 준비. 야간 전술 훈련. 첫 번째. 팀 스피리트 82 훈련을 대비한 대대단위 두 번째 전술 훈련은 팀 훈련 출발 3일 전인 1982년 3월 18일 목요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훈련은 야간 전투 훈련으로 오후 1시부터 밤 8시까지 역시 사단 화학대 뒷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틀 전 사격과 기동 훈련으로 녹초가 되었던 우리들인지라 또다시 대대 전술 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긴장하고 걱정되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역시 팀 훈련 대비로 화생방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인 17일에 화생방전에 대한 이론 교육과 훈련관 교령 그리고 구급법 등을 교육하고 이날 오전에는 화생방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훈련소와 자대에서 평소에 배웠던 가스 상황 전파와 방독면 착탈 그리고 아드로핀 주사 사용법, M13 개인 제도킬 사용법 등을 배우고 실습하는 것으로 화생방 훈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은 늘 배우던 것들이라 별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다시 편제화기를 들고 집합하여 이틀 전 훈련했던 화학대 뒷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교장에 도착하여 대대장으로부터 훈련 개요와 훈시를 들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사격과 기동 야간 훈련이다. 오후에는 야간 전투 주간 교도 훈련을 하고 석식 후에 본 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주간 교도 훈련이라고 요령 피우지 말고 진지하고 원칙대로 실시해라. 여기에 마지막 엄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주간 교도 훈련에서 지적이 나오는 중대는 야간 교육을 2배로 늘려 실시할 것이다. 앞서도 몇 차례 주간 교도 훈련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야간 전투 상황을 주간에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두워지면 지형짐을 파악이 어려우므로 미리 작전 지역을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한 다음 그것에 맞게 작전 계획을 세우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입니다. 야간에는 주간교도 훈련한 대로 반복 실시하면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야간 훈련을 앞두고는 주간교도 훈련이 실전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야간 전투는 주간 전투와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주간 전투는 아군의 세를 과시하며 신속하고 위력 있게 적진을 압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신속하게 뛰면서 함성을 지르며 돌격합니다. 그러나 야간 전투는 적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얼마나 은밀히 최대한 적진에 접근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기에 기도빈익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야간 전투를 앞두고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먼저 야간 위장을 해야 합니다. 얼굴과 손등같이 피부가 노출되는 곳을 가리는 것입니다. 노출된 피부는 달빛 등을 받으면 그 빛이 반사되어 쉽게 적에게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위장 크레용이라 하여 태평양화학에서 만든 위장 크림이 보급되고 있었는데 그 양이 넉넉하지 않아 고참들이 주로 사용하고 졸병들은 신문지 등을 태워 그 젤을 바르거나 빼치카에서 쓰는 분탄가루를 바르는 것으로 위장을 대신했습니다. 또한 소총의 총열이 하얗게 벗겨진 부분이나 혁대, 바클 등 금속 부분도 빛이 반사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이동할 때 소리가 나면 적군에게 들킬 수 있으므로 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동할 때 소음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소총입니다. 소총 멜빵고리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철그덕거리는 소리를 내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총 멜빵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멜빵을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 줄여줍니다. 그리고 고무줄 등으로 멜빵고리를 묶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철목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목끈이 느슨하면 철모가 덜그럭거리기 때문에 끈을 팽팽하게 하고 그래도 소리가 날 것 같으면 고무줄이나 끈으로 묶어줍니다. 군화와 옷, 기타 소지품 등도 소리가 날 우려가 있는 것들은 확실한 방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걸을 때 군화에 저벅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간각기에 야간보행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야간보행은 고양이 걸음과 같이 발의 앞쪽을 먼저 땅에 대 곧 뒤꿈치를 내려 밟는 방법으로 걷는 것입니다. 발의 앞쪽 끝으로 발 디딜 곳의 상황을 감지하면서 밟아야 소리도 나지 않고 또 지뢰나 부비 트랩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야간 전투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흡연금지입니다. 담배는 그 불빛과 냄새 모두 적에게 발견될 가장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적전술 시간에 배운 바로는 특수전 교육을 받은 적들은 담뱃불을 8km 전방에서도 식별하고 담배 냄새도 수백 미터 앞에서 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소 배운 대로 야간 위장을 하고 장비의 방음 방광 조치를 한 다음 야간 공격에 나섰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1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6. 훈련 준비 야간 전술 훈련 두 번째. 팀 스피리트 82 훈련 출발 3일 전인 1982년 3월 18일 목요일. 대대의 사격과 기동, 야간 전술 훈련을 위한 주간교도 훈련을 위해 우리는 위장과 방음, 방광 조치 등 모든 준비를 끝낸 다음 이윽고 공격을 위하여 중대 단위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공격은 몇 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공격 개시선으로의 이동입니다. 말 그대로 공격을 시작하는 지점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공격 개시선은 아군의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된 지점이므로 이곳까지의 이동은 기도비닝만 유지한 채 가능한 신속히 투입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돌격선까지의 이동이고 그 다음 단계가 돌격선에서 목표까지 공격하여 목표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공격 개시선에서 돌격선까지의 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가 야간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간 전투와 야간 전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우선 거리상으로 공격 개시선에서 목표까지의 거리가 야간이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주간 전투는 공격 개시선부터 병력이 좌우로 분산하여 행렬로 전진하면서 신속히 이동하지만 야간 공격에서는 공격 개시선에서 돌격선에 이르기까지 일렬 종대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은밀하게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공격 개시선에서 돌격선까지 얼마나 은밀하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야간 작전의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각계의 모든 교육은 바로 공격 개시선에서 돌격선까지 은밀히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동이 시작되면 맨 앞에 천병을 선두로 일렬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전 중대원이 한 줄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소대별 또는 분대별로 각자의 공격 루트를 따라 이동합니다. 천병이 전방의 상황을 살피면서 진로를 개척하고 뒤따르는 병력은 사주경계를 하며 이동하는 것입니다. 선두에서 진행하는 천병은 손을 내밀어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머리 위 높이부터 땅바닥까지 장애물이 있는지 손의 감촉으로 체크를 합니다. 철조망이나 인계철선이나 지뢰와 부비 트랩 등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이 확보되면 야간 보행으로 한 발, 두 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진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적의 중첩 방어 라인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앞서 1, 2등병 시절 전술 훈련 이야기에서 몇 번 말했듯이 야간 방어를 하는 부대는 삼선 방어 개념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하게 됩니다. 즉, 주방어진지 전방에 2개 정도의 중첩 방어 라인을 추진 배치하여 적의 공격을 미리 파악하거나 전초진지 전투를 통해 그 예봉을 꺾어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격하는 부대는 이러한 적의 추진된 방어 라인을 아군의 피해 없이 은밀히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격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발각되면 공격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추진되는 방어 라인은 소규모 부대가 편성되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발견하여 무성무기로 처치하거나 이들을 우회하여 통과하는 등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이 밖에 주어지는 상황에는 조명탄 낙하가 있습니다. 공격 징후가 포착되거나 아니면 예방적 차원에서 방어부대는 조명탄을 터뜨려 전방 상황을 정찰하는 것입니다. 조명탄 낙하 상황이 주어지면 즉시 땅에 엎드려 복지부동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는 몸을 피하려고 뛰거나 은폐물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위치에서 곧바로 복지부동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배를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려 꼼짝하지 않으므로 방어부대에서 관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격이 발각되고 적의 포탄이 날아와 터지는 폭탄 투하 상황이 되면 신속히 은폐물을 찾아 땅에 엎드리되 배를 땅에서 떼고 입을 약간 벌린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배를 땅에서 떼는 것은 폭탄이 폭발하는 충격으로 땅에 올려 배에 충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내장이 파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역시 폭발의 충격으로 인한 복부 압력으로 배가 터질 수도 있기에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장애물과 상황을 돌파하고 목표에 최대한 근접하여 좌우 상기한 뒤 돌격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목표를 향해 돌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격부대에서는 공용하기의 사격과 포격으로 공격을 엄호합니다. 야간 공격을 위한 돌격도 주간 상황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신속하게 목표를 향해 돌진하면서 함성과 호루라기 등을 불면서 목표를 점령하면 모든 상황이 끝납니다. 우리는 평소에 배운 대로 야간 공격을 위한 주간 교도 훈련을 했습니다. 환한 대낮에 하는 훈련이지만 모든 상황은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를 가정하여 실시했고 그러다 보니 공격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대대장은 목표에서 내려다보며 메가폰으로 이것저것을 지적했지만 원위치를 시키지는 않고 그대로 진행시켰습니다. 하긴 원위치 시켜서 재교육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같은 과정을 겪으며 야간 전투 주간 교도 훈련을 마쳤습니다. 비록 여러모로 신경 쓸 일은 많았지만 이틀 전 주간 전투 훈련 때 등줄기에 땀이 흐르도록 뛰어다닌 것에 비해서는 별로 힘은 들지 않았습니다. 주간 교도 훈련을 마치고 추진되어 온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야간에는 주간에 교도 훈련을 했던 그대로 야간 이동을 하고 돌격선에 전개하여 목표점인 야산을 향해 돌격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 속에서 하는 훈련이라 그냥
하는 척만 냈다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캄캄한 야간인지라 대대장이 모든 중대를 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대장의 재량에 의해 얼마든지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는 기도비닝만 유지하면 되었고 돌격선에서는 큰 함성 소리만 내면 그런대로 훈련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큰 전술 훈련은 모두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팀 스피리트 82 훈련의 출정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훗날 실제로 팀 훈련에 나가서는 이렇듯 힘들게 연습한 전술 전기를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군대에서는 실전보다는 준비 과정이 더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